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오늘 전국이 얼어붙었습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내일도 최강 한파가 이어지면서 출근길 서울 아침 체감 기온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집니다. 동장군의 기세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일주일 내내 계속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태우 기자. 낮에도 영하권이었는데 해가 떨어지면서 더 추워진 것 같습니다. 네, 이곳 광화문 광장의 기온은 낮 한때 영하 2도까지 올랐지만 해가 지면서 영하 9도 이하로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 지역은 오늘 밤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고 체감 온도도 영하 14도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손도 시렵고 얼굴도 차가워져가지고. 이게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지금 거의 북극에 온 느낌이라서 이 핫팩 들고 다니는 의미도 없는 것 같고. 현재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충청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12.4도를 기록했고 강원도 고성 향로봉은 영하 24.2도까지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추웠습니다. 오늘 전국 최저기온은 영하 15.3도를 기록했는데요. 내일은 최저 영하 18도로 더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 영하 11도를 비롯해 철원 영하 18도, 부산도 영하 5도까지 떨어질 걸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단 대기 상부름이 그리 원활하지 않고 북쪽에는 찬고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쪽에 이제 한파를 몰고 오게 되는 거예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밤사이 전라 서해안, 제주 산간 지역에 많게는 10cm 넘는 눈이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전국을 강타한 한파와 폭설, 강풍에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추위에 약해진 KTX 유리창이 무더기로 깨져나가는가 하면 나무는 강풍에 뽑혀 날아가고 어선들은 이 육지로 떠밀려와서 도로를 덮쳤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달리는 KTX 열차 안, 승객 의자 옆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천안아산을 출발해 광명으로 가던 KTX 열차에 유리창이 깨진 겁니다. 깨진 유리창은 열차 5량에 걸쳐 30개에 이릅니다. 폭탄 터지는 느낌이 팍팍 이렇게 나는 거예요. 무서워서 얼른 나와서 다 일어나 뒤로 갔죠. 코레일 측은 한파에 약해진 유리에 자갈이 튀어 파손됐지만 이중창이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한파가 들이닥치면서 서울에만 77건의 동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물이 안 나와서 계량기 열어보고 금이 가 있어서 이제 어떤 드라이기로 살짝 녹여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보온을 위해 손난로까지 붙여뒀지만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 계량기가 깨져 이렇게 바닥까지 얼어붙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도로 위에 차량들이 꼼짝도 못합니다. 어젯밤 10시쯤 강원도 평창군 안반대기 오르막길에서 승용차 2대가 빙판길에 고립돼 차 안에 타고 있던 임산부 등 6명이 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강풍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속사리 마을엔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눈이 내리며 나무들이 쓰러졌고 바람에 날아간 나무는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을 덮치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갔습니다. 경기 화성시 제부도에선 6톤짜리 어선을 묶고 있던 줄이 강풍에 끊기면서 제부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길 위로 어선이 떠밀려 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수십 대가 2시간 반 넘게 섬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언제까지 추운 건지 이 문화스포츠부 조현선 차장과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춥습니다. 언제까지 이 추위가 이어지는 겁니까? 네,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실까요? 북극에서 우리나라까지 하늘색과 보라색이 가득합니다. 하늘색인 우리나라,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라는 의미고요. 보시면 다음 주 크리스마스 이브 날까지 색의 변화가 없습니다. 실제로 예보도 서울 아침 기온 계속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집니다. 목요일 특히 영하 14도로 절정에 이르고요. 이 한낮에도 영하권이어서 일주일 내내 춥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더 춥게 느껴지는 겁니까? 네, 생각해보면 한 주 만에 계절이 봄과 겨울을 오갔기 때문이죠. 정확히 지난주 금요일 서울은 16도를 넘었습니다. 4월 수준으로 가장 따뜻한 12월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일주일이 지난 오늘이죠. 서울 기온 영하 12도, 체감온도가 한때 영하 19도까지 곤두박질 쳤거든요. 기온차가 무려 28도나 됩니다. 종잡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난달 기상청이 내놓은 겨울 날씨 전망을 요약하면 중간중간 이번 같은 강추위 속에 한 번씩 이상 고온이 나타납니다. 이유가 뭐냐? 이 북극의 한기가 밀려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이게 어떻게 내려오냐면 최근 지구온난화로 극단적인 날씨는 이미 우리가 경험을 해왔죠. 이 북극마저도 기온이 올라서 이때 북극의 한기를 막아주던 제트기류, 그러니까 이 끈이 녹아 흐르게 됩니다. 이때 이 한기가 한반도까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역시 이런 기습 한파에는 특히 어르신들 건강에 영향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추위든 더위든 적응 시간이 필요한데 기습 한파는 그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찬 공기에 노출될 때 수축되는 혈관인데요. 특히 심혈관 쪽이 약하신 어르신들이라면 혈액순환을 막고 심장 기능에 부담을 줘서 체온 유지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나 저하되고 체온이 32도가 되면 부정맥이 올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는 게 의료계 설명인데요. 이 의사들한테 물어봤더니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런 날은 바깥 운동은 쉬시고 나가지 않는 게 유일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또 이번엔 운전자라면 지금이라도 나가셔서 겨울용 타이어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 썰매 탈 때 바닥이 고를수록 빨리 미끄러워지듯이요. 이 추운 날엔 비가 오지 않아도 아스팔트가 머금은 한기로 빙판길이 될 수 있어서 홈이 더 깊은 겨울용 타이어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도권 선거판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정치 1번지인 이 수원에 모든 걸 걸겠다는 전략입니다. 영입 인재인 이수정 교수의 오늘 원포인트 개각으로 차출된 박문규 장관까지 이 수원 벨트에 투입해서 이 경기 남부에서 민주당 의석을 뺏어오겠다는 겁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경기도 지역 승리를 위해 수원 올인 전략에 나섰습니다. 인구 120만 명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수원은 지역구만 5곳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했습니다. 이곳에 중량감 있는 인사를 내세워 탈환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수원 출신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총선 차출을 요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3개월 만에 방 장관을 원포인트로 교체하며 호응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하셨습니다. 방 장관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지역구 수원무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 수원정에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 강경 초선 모임 철험회 소속 김승원 의원의 수원갑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도전합니다. 경기도의 발전에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정치 세력이 등장한다면 아마 지금 유권자들의 마음을 크게 흔들 수 있지 않을까. 국민의힘 관계자는 수원에 이어 고양, 부천 등 과거 보수 정당이 승리했던 곳을 중심으로 탈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여당이 의석 탈환을 노리는 경기도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총선 승리를 위해 사수해야 하는 곳입니다. 지난 총선에선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동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과반 승리를 위한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곳을 경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경기도 59석 가운데 51석에서 이겼습니다. 현재 의석수도 민주당은 48석, 국민의힘은 6석입니다. 그나마 무소속 2석도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남국 의원으로 민주당 출신입니다. 내년 총선에서도 50석 이상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중량급 인사로 국민의힘이 수원 탈환에 나서자 견제에 나섰습니다. 국정 운영은 나몰라라 하고 오직 총선만을 고려한 개각에 한탄만 나옵니다. 박문규 산업부 장관 등은 총선 출마로 인한 교체이고 내부적으로는 위기감도 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수원이 지금은 5대 0인데 3대 2만 돼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수원 인접 지역에 국민의힘 세가 몰아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인재위원장인 이재명 대표의 1호 영입 박지혜 변호사를 비롯해 향후 영입 인사를 경기도에 집중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경기도 교통정책 공약을 1순위로도 내세울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여랑여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안보겸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얼굴이 보이는데 한 장관이 무엇인가를 쌓고 있나 봅니다. 네, 한 장관은 아니고요. 국민의힘 친윤 진영에서 한동훈 장관을 위해 주말 사이에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이게 한동훈 장관을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로 데려오기 위한 어떤 그런 명분 쌓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을 유력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내일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을 모아 누가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할지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그제 의원총회에서는 정치 경험이 없다, 대통령과 같은 검사 출신이어서 대통령과 수직적인 관계가 될 거라면서 적지 않은 반대 의견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내일 회의를 앞두고 친윤 진영에서 한 장관이 적임자라는 점을 당내 인사들에게 강조해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죠. 어떤 논리입니까? 우선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는요,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실 정치 경험 많은 분들 중에 한동훈 장관처럼 국민의 지지를 받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전체적인 민심과 당심은 한동훈 장관 정도 되는 파격적인 선택을 원하는데, 다른 신윤계 원외 당협위원장은 오히려 대통령과 수평적인 관계로 자기가 주도해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장관뿐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관계를 봤을 때 오히려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수평적 관계가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왜 이 주말 사이에 이렇게 명분을 쌓고 있는 겁니까? 내일 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을 추대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총의가 모아지면 한 장관으로서도 요청을 거부하기 어렵겠죠.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후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한 장관을 면직시켜야 하는데 여당의 강력한 요청이라는 명분으로 부담을 덜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일 상황 함께 지켜보시죠.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뭉치면 산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오늘 금태섭 전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공동 창당대회에 신당 창당을 검토하는 정치인들이 처음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새로운 선택은 내년 총선에서 30석의 의석을 얻어서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두보를 확보하겠습니다. 나름의 움직임으로 큰 틀에서의 움직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영상 축사를 보냈습니다. 지금 보면 이들이 제각각 신당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양양자 의원이나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나거나 이낙연 전 대표와 이상민 의원이 만나는 것 같은 개별 움직임은 있지만요.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뭉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사소한 일에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집착하지 마시고 대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돼서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국회에 보낼 수 있을까? 한마디로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 류호정 의원 아직 정의당 소속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의당은 류 의원이 신당을 만들었으니 탈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류 의원 버티고 있습니다. 탈당하게 되면 비례대표 의원인 류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하면 류 의원에게 의원직을 유지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죠. 이중당적은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려면 일단 본인의 거취부터 정리하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여대생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기사 이미 2차례나 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기사 자격을 유지한 채 택시를 몰았습니다.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초 서울 마포구에서 20대 여대생을 태운 택시기사. 기사는 술에 취한 승객이 잠들자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5일 해당 택시기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기사가 승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6년에도 택시를 몰다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불과 2년 전에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는 실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출소 후 20년까지 택시기사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이 시행된 2012년 8월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출소 후 2년만 지나면 됩니다. 심지어 벌금형은 아무런 제재도 없습니다. 단 둘이 있는 공간에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 좀 충격일 것 같아요. 11년도 괜찮고 12년도부터 성범죄자는 그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상적인 사람조차도 한번 의심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경비업이나 청소년 관련 업종은 성범죄자의 취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지만 택시기사는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벼락을 복구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세척 작업이 쉽지 않아서 레이저까지 동원됐습니다. 경찰은 낙서를 한 용의자가 2명이라고 보고 추적 중입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복원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증기를 뿌리고 신호등 화학약품을 쓰고 있지만 추위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 지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레이저까지 동원됐고 스프레이 잉크를 박피하듯 일일이 벗겨내고 있습니다. 내부에 이게 이제 점점 더 스며들어가거나 그러면 이걸 제거하기가 더 나빠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표면에 있는 요 스프레이 물질들을 제거하는 게 저희 최대한 문화재에 손상 없이 낙서를 지우기 위해서 20명 넘는 인원들이 하루 종일 작업하고 있습니다. 용추문의 좌측 3.8m, 우측 2.4m 구간과 박물관 주변 38m 등 경복궁 담장 44m가 어제 새벽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됐습니다. 200여 미터 길 건너에는 서울경찰청이 있는데 범인은 이틀째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CCTV, 휴대전화 위치 등을 통해 용의자를 쫓고 있지만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돼 추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2명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복궁 담장 복원 작업은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도주 차량을 추격해 검거를 도운 건 견인 차량 기사였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서 있습니다. 차량 단독 사고인데 이거 술 먹은 것 같아. 빨리 와보세요. 중앙분리대 받고 지금 도망가려고 그래요.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건 다름 아닌 견인 차량 기사였습니다. 추격하고 올라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112에 눌러놓고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사고 현장에 순찰차가 도착하자 멈춰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후진하더니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지켜보던 견인차도 순찰차와 함께 추격에 나섭니다. 도주하던 승용차는 좁은 골목길로 진입해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집 주차장에 도착하자 차를 세웠고 경찰에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횡설수설하고 왔다 갔다 거리고 저한테도 막 엄청 심하게 욕하더라고요. 승용차 운전자인 3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를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과 함께 음주 차량을 붙잡은 견인 차량 기사는 과거에도 음주 차량을 검거해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층간소음에 맞대응을 한 40대 남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적용된 혐의가 다름 아닌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었습니다. 박자은 기자와 사건을 보도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층간소음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건 처음 있는 일입니까? 네, 무려 31번에 걸쳐서 보복성 층간소음을 낸 40대 남성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지었습니다. 법원이 층간소음 행위를 스토킹으로 판단하고 처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인정한 범죄 행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피해자 쪽에서 꼼꼼하게 기록해놓은 층간소음 일지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시간과 함께 도구로 두드리는 쿵쿵 소리 혹은 스피커 노랫소리, 고함 등 기록이 31차례나 적혀 있는데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행위들이 일반적인 층간소음과 크게 다르거나 기괴하진 않은데 이 재판부가 이런 행위들이 지속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스토킹으로 판단했습니다. 보니까 기록이 상당히 꼼꼼합니다. 이런 기록들이 범죄 입증을 도운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구체적인 발생 시간과 개요를 적어놨을 뿐만 아니라 소리를 녹음하고 112 신고까지 했습니다. 일지와 녹음 파일 112 신고 세 가지가 모두 반영돼서 범죄로 입증됐는데요. 반면 녹음이 없거나 영상이 없거나 112 신고가 안 된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층간소음이 보복 행위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쌍방으로 갈등이 있었던 거겠군요. 네, 수차례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에 유죄 판정을 받은 피고인 측은 본인을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면 벽이 패인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 정도로 공포심이 유발되겠느냐라는 게 가해자의 주장입니다. 제가 망치로 벽이랑 천장을 하루에 한 100번 정도 친다고 이렇게 고소했거든요. 근데 뭐 파손된 건 아예 없거든요. 찍힌 것도 보면은 그냥 봤을 때 안 보이고요. 만약 내가 이 층간소음의 피해자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녹음과 녹화, 일지 기록, 그리고 주택관리자나 경찰 등의 제3자의 판단도 받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이웃과 직접적으로 갈등을 일으켰을 땐 오히려 공포심과 불안감 유발 등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도였습니다. 군부대 생활관 풍경이 크게 바뀝니다. 뻣뻣한 국방색 모포는 일반 이불로 전면 교체됐고 수십 년 된 이 알루미늄 수통은 스테인리스 소재 신형 수통으로 교체됩니다. 장병들의 식사를 뷔페식으로 바꾸는 시범 사업도 곧 시작됩니다. 보도에 김태림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제작된 영화입니다. 너 방금 TV 봤지? 아닙니다. 아, 봤잖아. 내가 봤는데. 영화에 등장하는 얼룩무늬 군복과 이른바 노란색 깔깔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데 이어 국방색의 모포도 앞으로는 생활관에선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올해까지 시중 이불로 대체돼 모든 병사는 이불을 덮고 자고 전시나 훈련 때만 모포를 쓰게 된 겁니다. 이불이 부드럽고 포근해서 잘 때 잠이 잘 옵니다. 편히 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전역자가 사용하던 침구를 신병에게 재보급할 때도 부대 인근 전문 업체에게 세탁을 맡깁니다. 수통도 오는 2026년까지 스테인리스 소재로 전부 교체됩니다. 기존 수통은 입구가 좁아 씻기가 어려웠다면 새 수통은 수세미가 쉽게 들어가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뚜껑도 분리돼 전역자가 반납하면 뚜껑은 새로 교체되고 통은 전문 업체가 세척합니다. 내년부터 급식도 민간업체가 뷔페식으로 제공합니다. 13개 부대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항상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도 항상 힘든데 훈련을 끝내고 여기 식당에 오면은 너무 맛있고 항상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취사병 규모는 장기적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에는 전투 식량 배급으로 대체하거나 조리 부사관이나 민간업체를 그대로 동원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내년부터 소주의 공장 출고 가격이 10% 넘게 내려갑니다. 소주에 붙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식당이나 주점의 소주 판매 가격도 내려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식당에 가면 한 병에 5,000원 이상인 소주 가격 때문에 주문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원래는 4,000원이면 마셨는데 가격이 한 5,000원, 그리고 강남권 같은 경우는 7,000원까지 올라서 너무 비싸서 잘 못 마시고 있어요. 이에 정부는 주세법을 개정해 국산 소주와 위스키 등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을 낮춥니다. 내년 1월부터 출고되는 소주에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기준 판매 비율을 도입하면 현재 1,247원인 소주 한 병의 공장 출고가가 1,115원으로 132원 낮아집니다. 약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주 한 병이 현재 1,48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출고가가 떨어지면 마트와 편의점의 판매가도 그만큼 내려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주 가격이 내려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치솟은 인건비와 가스비, 임대료 등 부대 비용을 술값에 붙여 이익을 내왔기 때문입니다. 힘들 거예요. 소주 값이 한 20% 정도 내려가면은 모를까 인건비 올라가지. 소주 한 병 팔려고 업주들은 별소리 다 듣고 그러거든요, 사실. 정부가 가격 인하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실제 체감 효과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베트남 역사상 최악의 횡령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한 부동산 재벌이 은행 돈을 자기 돈처럼 뺏쓰다가 적발됐는데 횡령 금액만 우리 돈으로 16조 원, 베트남 GDP의 3%가 넘는 거액입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베트남 부동산 재벌 쯔옹미란 회장의 머그샷입니다. 베트남 검찰은 최근 란 회장을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란 회장이 계열은행인 사이공 상업은행에서 횡령한 금액만 16조 3천억 원. 베트남 국내 총생산 GDP의 3%가 넘는 액수로 근로자 평균 월급이 45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란 회장은 은행 지분의 91.5%를 소유한 최대 주주로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측근들을 통해서 돈을 빼돌렸습니다. 주요 직책에 측근들을 배치한 뒤 유령 회사를 만들어 허위 대출을 받은 겁니다. 불법 대출을 은폐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뇌물도 줬습니다. 중앙은행 검사감독국장이 뇌물 67억 원을 받는 등 함께 기소된 공범만 85명입니다. 지난해 란 회장의 구속 이후 예금자 뱅크런 조짐이 일어 은행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Trương Mỹ Lan không giữ chức vụ quản lý và điều hành tại SCB. Do đó không ảnh hưởng đến hoạt động kinh doanh bình thường của SCB. 쯔옹미란 회장에 대한 재판은 호찌민 인민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세계 최대 검색 사이트 구글은 올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음식 조리법이 비빔밥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올해의 요리로 돼지곰탕을 꼽기도 했습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K푸드가 세계인의 식탁에서 영토를 넓히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한식 먹방을 선보이는 미국인 유튜버입니다. 외국인들에겐 생소한 도가니탕을 주문하더니 깍두기까지 넣습니다. But adding 깍두기 is the Korean way. You gotta add lots and lots of 깍두기. 이렇게 유튜브와 K 콘텐츠로 한국 음식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10명 중 8명꼴로 경험해본 음식이 됐고 구글 검색량 기준으로 2021년부터 일식을 제쳤습니다. 한식하면 떠오르는 음식을 물었더니 16개 나라 중 15개 나라가 김치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좋아하는 한식은 나라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선 치킨이 가장 인기입니다.
K 드라마들이 큰 인기를 끈 데 이어 매콤달콤한 한국식 소스 수요가 높기 때문입니다. Dan apalagi kemarin sejak ada di seri Business Proposal ini tuh makin viral lagi karena emang seenak itu sih ayam.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도 역시 1위는 치킨. 미국식보다 얇은 튀김옷이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입니다. This tastes so much better. Oh my God, Familia. There is a huge difference in texture and in taste with a lot of crunchiness, which makes it even better. 중국 베이징의 한 식당. 익숙한 듯 비빔밥을 먹습니다. 同一份饭我可以吃到很多种的蔬菜，而且里面还有肉，所以各种的营养和味道，还有就是它特别的漂亮。 중국과 프랑스에선 유독 비빔밥 선호도가 높았는데 채식이나 건강식을 즐기는 추세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일본과 베트남 정도만 김치가 선호도 1위였습니다. 2020년부턴 전통적인 한식을 벗어나 떡볶이나 김밥 같은 분식류도 인기몰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Лютото токбоки е една от най-емблематичните улични храни в Южна Корея. Обикновено се купува и яде в пъншик тип, както и в поджангмаджа. Трябва обаче да ви предупредя. Корейците обожават люта храна. И нямам предвид пикантна, а люта. 다만 모든 한국 음식을 선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한식으로 삼계탕과 부대찌개 등이 꼽혔는데 시각적으로 좋지 않고 식감도 좋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외국인들의 한식 선호 이유인 맛과 건강 위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세계를 보다 정다은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안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야권을 분열시킨다는 반발도 거셉니다. 신당 누구와 어떻게 함께할지 이낙연 전 대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여쭙겠습니다. 네. 최근 이낙연이 달라졌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신중한 이미지도 있고 거기에다가 결단력 또 발언 수위도 좀 세졌다. 뭐가 이 전 대표님을 좀 바뀌게 한 겁니까? 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입니다. 둘째는 그런데도 정치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절망감입니다. 셋째는 정치를 꽤 오래 한 사람으로서 정치가 이 지경이 되게 한 데 대한 깊은 책임감입니다. 제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지막 봉사여도 좋다는 마음으로 이번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봉사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굉장히 격동 이런 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집권 여당으로서는 과반수 확보에 사활을 걸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제3세력의 약진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제3세력의 약진 여부다. 곧 신당 창당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신당 창당 결정하셨겠지만 혹시 이게 아니면 마지막 어떤 변수라는 것도 좀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새해 초에 국민께 보고를 드리겠노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민주당에게 연말까지 시간을 준다는 뜻인데 그 말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획기적인 변화의 의지를 보인다면 대화의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미봉하고 넘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을 거로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연말까지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지 민주당에 시간을 줬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그 변화라는 게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 그게 그 변화의 단초, 시점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구체적으로 조건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민주당의 혁신은 저와의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당 내에서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비대위 구성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분들의 문제의식과 충정에 공감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사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비대위가 만들어진다. 그런다면 신당 추진 움직임도 거기에서 멈추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획기적인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그전부터 되풀이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 말씀은 유효합니다. 단지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아니고 미봉한다든가 아니면 현 체제를 그냥 유지한다든가 또는 대리인을 내세워서 사실상 현 체제를 유지하려 한다든가 그것은 별반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창당하지 말라. 만류하는 이 연서명을 돌려서 80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만류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분들의 걱정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세 가지의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가 뭔지를 잘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갈래의 신당 움직임은 정치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절망적인 아우성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신당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정치를 어떻게 바꾸겠다, 민주당을 어떻게 바꾸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해야 옳습니다. 그래야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는 태도가 잘못됐습니다. 그 정도면 저하고 무슨 대화를 한다든가 물어본다든가 이게 있어야 될 텐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흔히 그쪽 동네의 오래된 정치 습관이랄까 하는 것이 그냥 조롱하고 모욕하고 압박하고 억압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온 버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을 잘못 봤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그 아우성 같은 욕구가 거의 분출 단계입니다.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23년이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지금 대한민국은 마지막 기로에 섰습니다. 지금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침몰로까지 직행할 것이냐 아니면 그 흐름을 되돌려서 지속 가능 국가로 돌아갈 것이냐의 기로입니다. 정치권은 두 종류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 이대로 좋다는 세력이 있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가 대한민국의 진로를 위기에서 회복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인지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 주실 때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낙연 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주말에 이어서 이번 주도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1도에서 출발해서 모레 기온이 반짝 올랐다가 다시 내림세를 보일 텐데요. 이번 한파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체감 추위는 더 심합니다. 내일 종일 영하의 추위 속에서 하늘은 맑겠습니다. 다만 호남과 제주에는 내일 새벽까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오늘만큼 춥습니다. 서울과 대전 영하 11도, 춘천은 영하 16도에서 시작되겠고요. 한낮 기온도 서울과 춘천 영하 2도, 전주는 영하 1도, 대구는 2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주 대부분 맑겠지만 호남과 제주에는 눈이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오늘 서울 도심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총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도 진행 중입니다. 의사를 늘려서 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필수 진료 과목으로 의사가 가겠냐는 반론이 팽팽합니다. 각자의 논리와 이해관계는 다르겠지만 분명한 기준은 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민 건강이 먼저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애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